나마스카. 다다 지바무타입니다. 오늘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급격한 이제 변화들을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벌써 대한항공이나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파산 위기에 처하고 있고, 이러한 항공 산업에서 시작된 이런 파산 위기는 이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전반적인 사회에 전반으로 퍼지고 있고, 이제 특히 대기업을 비롯해서 이제 국가 기관 산업들이 이제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국유화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국유화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역사적인 연원을 다 얘기하자면 좀 복잡하죠. 사실 이제 현대 사회에서 들어와서 봤을 때는 이제 역시 한국전쟁 이후에, 이런 한국 사회에서 이제 제대로 된 진보 보수 논쟁이 안 되면서 국유화 하면은 곧바로 사회주의나 이제 공산주의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전에 많이 이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영기업이라는 이제 말은 잘 안 쓰고 이제 공기업이라고 해서, 근데 의외로 또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많은 공기업들이 이미 있죠.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 철도는 이제 철도공사, 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공항공사,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공기업의 케이스고, 특히 이번에 이제 한국이 코로나에 대한 대비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면에서도 오히려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뉴욕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좀 번지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뉴욕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부 지역으로 옮기면서 골고루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미국은 전체 땅 덩어리의 크기도 거의 한 유럽만한 크기고, 유럽이 지금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큰 타격을 받듯이 이제 미국도 도시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뉴욕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발표를 한 걸 보면은 실제로 거의 뉴욕 상당수의 수천 명을 조사해 보니까 10% 이상이, 13, 14%가 사실은 이미 항체를 갖고 있더라는 게 이제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 걸 다 포함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전체 치사율은 한 이제 0.23%, 0.23%인 셈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인구에 대비해 보면 엄청난 비율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만 해서도 수백만 명 이상이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계산인데, 지금은 이제 확진자라는 게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로 판정이 난 사람 대비해서 실제 사망자 수를 따져서 이제 치사율을 따지기 때문에, 나라에 따라서 3, 4%, 때로는 이제 어떤 나라는 한 10% 가까이 오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치사율은 1% 미만으로 보고 있죠. 1% 미만으로 보고 있고, 근데 설사 1%라고 하더라도 전체 세계 인구에서 1%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70억 인구니까 7천만 명 정도 되니까, 거의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덮쳤을 때 5천만 명 이상이 죽은 거하고 지금 상당히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때하고도 많이 다른 게, 그때는 이제 1차 대전 당시였고, 위생이나 이제 방역이 잘 안 되는 시대였던 데 반해서, 지금은 이제 위생이나 방역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적겠지만, 근데
몇십만 명 또는 1, 200만 명이 죽더라도 그 경제적인 타격은 그때보다 이제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제일 먼저 항공산업적인 지금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먼저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여기 이 두 업체에만 3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전체 그 대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돈들은 수십조 내지 수백조에 아마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대기업에 대한 무제한 그 퍼주기가 과연 가능한가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그렇게 해서라도 과연 살릴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는 이것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지금 당장 한 기업당 수조 원씩을 들여서 당장 파산의 위기를 막아준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과거의 수요가 회복이 돼서 유지되고 운영이 되면 다행인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지가 않죠.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세계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와 같은 그런 시장 만능적인 신자유주의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기업이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바뀌고 새로운 사회 시스템인 프라우트 시스템으로 갔을 때, 프라우트 시스템에서는 기업의 형태가 자원의 채굴이나 가공, 첫 번째로 지하자원의 채굴, 가공, 이러한 것은 국유화 되는 것이 맞다고 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석유 같은 경우도, 석유라든가 석탄, 이러한 지하자원들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이익이 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느 한 개인이 독점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비춰서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이제 토지 공개념을 비롯해서 토지의 이익을, 토지로 인해서 생기는 그 이익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한다. 그래서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만으로도, 모든 국가 운영에 충당할 정도의 돈이 된다고 주장한 그런 경제자가 헨리 조지라는 이 사람은 토지가 지금처럼 사유화되면서 모든 경제 문제가 생겼고,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자산가가 지금 한 2경 이상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 토지에 대한 세금을 한 1% 정도만 걷는다면은 200조 원이죠. 2% 정도면 400조 원이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거의 모든 국가의 예산이 충당이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 계산만으로는 좀 이게 어려운, 또 복잡하다는 문제들이 있긴 한데, 이처럼 땅에서 나오는 지하 자원을 특정 개인이 다 가져가는 이것은 대단히 인간 이성에 비추어 봐도 불합리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지하 자원을
그걸 뭐 석유가 됐든 석탄이 됐건 금이나 은이 됐건 이런 그 귀금속들도 마찬가지고 먼저 발견한 사람이 금광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뭐 예전에는 뭐 다 가졌지만 지금도 국가의 일정 부분을 헌납하고 세금의 형태로 헌납하고 개인이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그 지하자원을 개인이 다 가져가는 것이 사실 정당화되고 있는데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이러한 거에 대해서 마치 뭐와 같다고 비유를 듣냐면 그 새벽에 아침에 일찍 버스를 일찍 타는데 내가 제일 먼저 이 빈자리를 버스의 모든 빈자리를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으니 이 버스의 빈자리는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아까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이 빈자리를 발견한 사람도 내 허락 없이는 자리에 앉을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 마치 그 미친 소리다. 일종의 정신병적인 얘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로부터 나오는 이익은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러한 이론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휩쓸게 되면서 상당히 소수 의견으로 묻혔던 반면에 오늘날에는 다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재조명되고 있고 프라우트라는 것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이것보다는 상당히 광범위한 전체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 사회 시스템이고 제가 순차적으로 얘기를 이제 할 예정이지만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도 이러한 것이 왜 인간의 이성에 비추어 이러한 지하자원의 채굴과 가공이 국유화되는 것이 맞는가?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이 만든 게 아니죠. 어떤 한 개인이 인간 한 개인이 어떤 흙 하나도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떠한 거대한 광산, 거대한 금광이나 석유와 같은 지하자원을 먼저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개인이 또는 어떤 개인 기업이 소유하는 것은 대단히 비이성적인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이제 용인되어 왔던 것이고 이번 일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하자원의 이제 독점과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세일가스의 개발로 인해서 거의 중동의 석유 산유국들을 능가하는 엄청난 양의 석유 생산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 타격을 받으면서 이런 세일 산업조차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인 원리로 운영이 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러한 지하자원의 채굴과 가공은 국유화함으로써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급격한 경제적인 변동 상황에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가 있죠. 지금 대대적인 양적 완화로 거의 파산 상태에 빠진 세일 기업들을 회사채를 인수함으로써 도와준다기보다는 보다 더 한 단계 과감하게 국유화를 향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국가기관 산업들 역시도 국유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번 코로나로 시작된 세계적인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확실해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아마 이제 한두 달 전에 했을 때는 국유화라는 단어가 거의 시중에서 이제 사용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방향이 국유화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라는 논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논란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 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를 그나마 잘 대응했다고 평가받는 나라가 이제 한국과 중국인데, 물론 중국은 또 조금 다르긴 하죠. 얘기하면 길긴 하지만은, 거기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였고, 상당히 강압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코로나를 지금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다 하면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통제하고 있는 거의 이제 유일한 국가죠. 이번에 놀라운 것은 한국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고, 이번 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기에도 충분한 여러 가지를 그 전 세계에 이제 입증해 보였죠. 근데 이제 한국하고 유럽이나 이런 다른 미국이나 이런 그 기존의 선진국으로 불렸던 나라들은 상당히 그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떠한 그 한 개인이 코로나 그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이전에 어디를 갔으며 누구를 만났으며 이런 게 다 순식간에 거의 몇십 분 안에, 늦어도 1시간 안에 다 그 동선이 파악이 되죠. 뭐 사실은 간단한 거죠. 그 핸드폰하고 교통카드 그리고 신용카드 어디서 썼는지만 요 세 가지 정보만 다 통합해서 파악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통합되어 있지도 않았고 법적으로 어떤 사람의 행적을 국가가 다 들여다보는 게 여태까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이런 동양에 상당히 공동체 위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어떤 사생활 보호보다도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동양적인 그런 유교적 전통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확진자의 동선을 빨리 파악을 해서 빠르게 격리시키고 꼭 필요한 사람들은 빠르게 격리시키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 가장 그래도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었는가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 유럽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과감하게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거의 그 나라에서는 헌법을 바꿔야 되는 개헌에 속하는 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국의 시스템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한 거는 맞는데, 중국은 여기보다 더 한 단계 과감하게, 처음에는 이제 무슨 우한의 이제 환안수산시장에서 이게 시작이 됐을 때 덮으려고 그걸 막 전 세계에 알리려는 그 의사들을 중국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덮으려고 했던 반면에, 일단 이게 한번 알려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전의 인류의 역사에서 질병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놀라운 현상이라고 알게 됐을 때는 전체 우한을 1000만이 넘는 도시를 아주 봉쇄해버리는 사상 초유의 이제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가 만일에 이제 유럽에서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시작됐다면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했을 거예요. 스웨덴은 지금도 봉쇄를 하지 않죠.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지금도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활, 이렇게 직장에 출퇴근하거나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거를 막지 않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인데, 당연히 스웨덴에서도 확진자가 드러나고 상당수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 물론 그 사람들도 방역을 하긴 해요. 무조건 무방비는 아닙니다. 50인 이상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는 막거나 하는데, 일상적인 업무들,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가, 경제를 봉쇄해서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죠. 이것은 그 사람들이 100년 전에 겪었던 스페인 독감에 대한 역사를 잘 알고 있고, 이렇게
전체 결국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한 번 휩쓸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라는 결론을 얻었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그게 맞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빨라봐야 1년 이상 걸린다고 할 때는 그 정도 시간이면 이미 바이러스는 다 휩쓸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하려고 이렇게 묶어놓나, 전체 사회를 꽁꽁 묶어놓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 때까지 일상생활을 하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이제 경제만 무너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스웨덴은 이제 상당히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자유롭게 사람들을 풀어놓고 강제적인 격리나 방역을 하지 않는 시스템이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더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정반대 방향으로 대응을 했고 완전히 사회주의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야 저러다 중국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은 우한이라는 도시만 보더라도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2달 넘게 봉쇄되고, 지금은 이제 그 도시의 봉쇄가 일부 풀렸지만 그렇다고 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 수단을 사용해서 이제 다른 도시에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풀어졌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견뎌냈는가, 그거를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당연히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 좀 편견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은 너무 사악한 시스템이다, 최악의 시스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쨌든 그렇게 막아낸 것은 상당히 잘하고 효율적인 게 아니냐라고 보는 시스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봉쇄를 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회사도 못 나가고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놀라울 정도로 경제는 아직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중국을 볼 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시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각으로 중국을 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큰 대기업들은 다 이제 국유화가 되어 있고요. 상당수의 중소기업들도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 기업의 주요 책임자들이 공산당에 소속된 공산당원이기도 하고, 사장은 자기가 공산당에 입당을 하거나 입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사회 회사에는 공산당에 파견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공산당에서 파견된 임원들이 주요 직책을 맡아서 사실상 회사 전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 공산당의 감시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중국에서는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지금 이제 2200만, 지난 한 달 동안에 220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오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실업자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는 놀랍게도 실업으로 인한 문제가 없어요. 기업이 일단 자기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개인 기업들은 모르지만은 큰 기업들은 공산당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유롭게 직원들을 대량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해고를 허용하지 않죠. 해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대량 해고를 해서 수천만 명, 만일에 미국처럼 자유롭게 해고를 허용한다면 수억 명 이상의 그야말로 웬만한 대륙 규모의 인구가 해고를 당할 텐데, 그걸 허용해서는 공산당 정권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해고를 막고 그 대신에
사실상 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정부가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꼭 굳이 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집권당이 공산당과의 사이가 나빠져서는 사실상 기업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산당의 통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 틀에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거기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다른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요즘에 이제 외국 여행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야, 한국이 알고 보니까 참 좋은 나라더라. 그 중에 하나로 드는 게 이제 지하철이죠, 지하철. 보면은, 우리나라 지하철은 전 세계 어느 지하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특히 그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뭐 100년 전부터 건설됐기 때문에 대부분 낙후되어 있고요. 선진국의 지하철이 지금 제일 낙후되어 있죠. 그야말로 쥐가 들끓고, 지하철이라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이미 거의 그 인식이 잡혀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지하철을 타보면 깜짝 놀라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성능이 좋고 뭐 스크린도어 다 설치돼서 사고의 위험도 거의 없고 지하철에 와이파이까지 되고 많은 그 외국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한국의 지하철은 굉장히 우수하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본 지하철 시스템 중에 한국을 능가한 지하철 시스템을 저는 사실 중국에 가서 봤어요. 그게 딱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나중에 지었기 때문에 훨씬 깨끗하고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 현재 지하철 중에서 가장 깨끗한 시스템이 아마도 저기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그 공항철도일 텐데요. 중국의 대도시에 최근 지어지는 지하철들은 보통 최소한 우리나라 공항철도 수준이에요. 그만큼 깨끗하고 대량의 인원을 빠르게 수송하면서도 거의 전자동으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이 뭐 꼭 잘해서라기보다는 대체로 후발국일수록 그러한 건설을 하는 것은 유리한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부터 80년대 이후부터 지하철이 대대적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100년 전에 건설됐던 미국이나 유럽의 지하철보다 훨씬 깨끗하고 성능이 좋고 중국은 90년대 이후 특히 21세기에 많은 지하철들이 건설됐기 때문에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공항철도 수준의 지하철들이 각 대도시에 쫙 깔려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깜짝 놀랄 정도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상점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살 때 요즘 거의 현금을 안 쓰거든요. 현금 거의 안 쓰고 우리나라의 카톡에 해당하는 중국에서 많이 쓰는 위챗이라는 중국의 카톡 역할을 해주는 위챗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카톡은 주로 이렇게 사람들 간에 대화하고 단톡방에서 이렇게 채팅하는 데 주로 쓰는데 저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각국의 SNS를 다 써보지만은 역시 또 그 중에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가장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게 위챗이에요. 위챗은 일단 번역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외국 사람들을 만나도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을 만나면은 저도 중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수단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도 영어를 또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의사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곧바로 외국 사람 만나면은 스마트폰 먼저 꺼냅니다. 곧바로 QR코드 스캔해서 곧바로 친구 맺고 그때부터 그냥 우리말로 써야 돼. 나는 한글로 쓰면 그 사람 중국 사람 핸드폰에서는 중국말로 나오고 그 사람은 또 중국말로 쓰면 내 핸드폰에서 한국말로 나오고 위챗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굉장히 신기했죠.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기능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 카톡에서는 이거를 빨리 도입하지 않나. 우리나라도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고요.
그것보다 더 놀란 거, 특히 이제 중국을 방문한 많은 그 요즘 그 한국 그 관광객이나 한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결제할 때 대부분 이 그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거든요. 정말 그것의 편리함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다 위챗으로, 심지어 시장에서 뭐 콩나물 1,000원어치, 뭐 호떡 하나, 배추 하나, 뭐 야채 하나를 사더라도 곧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가격 하나를 매기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1.75 위안, 우리나라로 또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382.5원, 이건 뭐 어떻게 현금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뭐 거기서 1,000원짜리 주고받고 뭐 몇 원을 갖다가 이렇게 뭐 잔돈으로 주고받을 어려운데, 위챗은 이것이 바로 곧바로 그냥 그 핸드폰상의 숫자로 다 거래가 끝나기 때문에 이런 잔돈 교환도 너무 빠르고 시간의 지체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이 요즘에 오히려 우리 한국에는 이제 뭐 명동이나 신촌이나 이렇게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중국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많은 그 소매상들이 이제 그 위챗 사용 가능하다고 표지판에 붙여놓고 있으면서 조금씩 이제 알려진 정도인데요. 중국에 이제 왜 이렇게 빨리 그 위챗이 도입됐고, 전 세계에서 사실상의 디지털 화폐로 진입하는 이제 최초의 국가가 이제 돼버린 셈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중국에서 이제 일어나게 됐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도 뭐 박원순 시장이 이제 서울에서 그 제로페이를 도입하려고, 우리도 이렇게 제로페이를 하면 되겠구나. 위챗은 여기서 수수료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보통 한 2-3%의 수수료, 지금 카드 수수료가 많이 내려져서 1% 이내로, 거의 1% 이내로 다운됐지만은, 그래도 일반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아직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고생은 그 대부분의 그 일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카드 회사는 처음에 시스템을 개발하고 까는 데는 많은 노력이 들지만, 일단 그런 시스템은 개발해서 깔고 나면 추가적인 노력이 거의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몇 %를 가져간다는 것은, 왜냐면 소매상에서 뭔가를 하나 팔 때 뭐 수익이 뭐 많이 나봐야 뭐 10% 20% 뭐 10%도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 중에 1-2%를 가져간다면은 전체 수익의 10% 이상을 가져가는 셈이죠. 1,000원짜리 물건에서 100원이 나오면 그 중에 단돈 10원만 그 카드 회사가 가져가도 전체 이익의 그 10%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 10% 이상을 가져가죠. 많은 경우는 보통 30-40%를 가져가기도 하고, 이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개선하자고 박원순 시장이 제로페이를 도입을 했는데, 안 되죠. 안 깔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한국에서는 이게 안 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제로페이, 이거 위챗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한두 번이 좀 불편합니다. 근데 한두 번 딱 쓰고 나서 자기 스마트폰에 앱이 깔리고 나면은 현금이나 카드보다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첫걸음을 안 가요. 그만큼 사람들이 관행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 관행을 바꾸려면 뭔가 동기 요인을 주고 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렇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면 일반 소비자들은 카드를 써도 그 수수료를 내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인이 내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관행을 바꿀 필요, 처음 한두 번만 그 불편을 겪으면 되는데, 그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내 습관을 바꿔야 되지? 그래서 제로페이가 이제 실패한 거죠. 위챗과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카드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보다 더 뒤져 있습니다. 일본은 대부분 그 현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런 결제하는 시스템이 더 후진적인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위챗이나 제로페이와 같은 모바일페이로 잘 넘어가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습관을 이렇게 바꾸지 않는 것은, 그것을 유인하는
동기 요인이 이제 매우 작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위챗페이로 넘어갈 수가 있었는가? 중국이란 나라는 그 전에 보편적으로 현금을 쓰다가 당연히 현금을 쓰다 보면 뭐 탈세라든가 정부에서 그 현금의 그 거래 상황을 다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렵고 정부로서는 당연히 불만이죠.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걸 다 한눈에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세금을 걷고 통제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카드를 쓰지 않아도 이 모바일 페이를 해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전체 사회를 통제하면서 세금도 많이 걷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상명하다식으로 위에서 먼저 전국에 이 시스템을 깔은 거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기존에 이미 카드를 쓰던 관행이 없었기 때문에 현금에서 곧바로 모바일페이로 중국이 세계 최초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점프가 일어났던 거죠. 이러한 기술적인 점프는 다른 사례에서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저 아프리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는 이런 모바일의 보급도 느렸고, 그 이전에 유선전화의 단계는 거의 유선전화망을 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전화가 없던 시기에서 그러니까 유선전화가 서서히 깔리다가 이제 9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이 무선통신 위주로 넘어가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보다 후진국인 아프리카나 뭐 인도나 이런 나라에서는 굳이 유선전화망을 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유선전화망을 까는 것은 지금 무선전화망을 까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죠. 일일이 다 실물로 된 케이블이라든가 실물로 된 기지국이라든가 전봇대를 많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단계 기술인 유선전화망을 까는 비용이 오히려 첨단 기술인 무선전화망을 까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당연히 비효율적이고 불편하죠. 그러니까 전화가 없던 시기에서 유선전화를 쓰는 시기를 곧바로 넘어서 기술의 점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도 지금 다 이 무선전화의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앞서서 이제 5G까지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의 점프는 보통 후발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에서 전화 없던 시기에서 유선전화 시기를 점프하고 무선전화 시기로 진입을 하듯이, 중국은 현금을 쓰던 시기에서 카드를 쓰는 시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모바일페이로 점프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중국은 세계 최초로 모바일페이가 보편화된 국가가 돼버린 것이죠. 이 모바일페이도 사실상 일종의 디지털 화폐라고 할 수 있고, 조만간 중국은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위안화를 공식적인 디지털 화폐로 만들 계획까지 지금 갖고 있죠. 지금 말한 것처럼 중국은 오히려 기존의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나라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경제발전 과정을 거쳐왔고, 특히 많은 대기업들이 국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세계 대공황에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적응을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중국의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구소련의 사회주의는 사실상에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사회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마르크시즘이 아니라
그 스탈린주의다. 스탈리니즘이라는 얘기를 했죠. 막스는 그 자본론을 쓰면서 자본주의가 자체 모순에 의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로 넘어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사회주의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전개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뭐 막스가 뭐 연자도 아니고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거죠. 단지 눈앞에서 많은 노동자들을 착취했던 그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것까지만 봤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1917년에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러시아에서는 이 러시아 혁명이라는 것은 막스의 이론과는 상당히 다른 양태로 전개가 됐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자본주의가 발달된 산업 선진국도 아니었고, 막스는 이러한 산업 선진국에서 먼저 자본주의 모순에 의해서 붕괴되고 사회주의로 넘어갈 거라고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가 실제로 최초로 일어난 것은 유럽에서는 오히려 후진국에 속했던 거의 농업국가였던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러시아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는 레닌에 의해서 주도되기도 했지만은 기존의 막스에 의해서 가르쳐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하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 실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레닌이 혁명 이후에 오랫동안 그 통치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말년에는 병으로 제대로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레닌의 후임이었던 스탈린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이제 기틀이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 사회주의는 막시즘이 아니라 스탈리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모택동에 의해서 중국 공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역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스탈리니즘과는 또 완전히 다른 방식의, 중국에서 이것도 모택동주의 마오이즘이라고 하죠. 중국에서 이제 마오이즘으로 시작된 그런 사회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또 모택동 이 스탈린주의와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기존의 수천 년에 걸친 공자나 맹자, 또 노자, 장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상가들에 축적된 그 중국의 전통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또 모택동은 이런 중국 철학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상당히 동양적으로 변형돼서 흡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양 사회는 옛날부터 전체주의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마오이즘은 상당히 유교적인 형태를 띤 기존의 사회주의와는 매우 다른 중국식 마오이즘으로 이제 발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모택동이 이제 급격하게 서구 선진국들을 따라잡겠다고 했던 대약진 운동이 크게 실패하고 그 이후에 모택동은 이제 스스로 실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근데 권력 욕구를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문화혁명을 통해서 재집권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게 되고 중국 사회가 완전 황폐화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에 중국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건설한 사람은 등소평이죠. 모택동의 후임자였던 등소평이
그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경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정치는 사회주의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를 도입을 했던 거죠. 이거 역시 전 세계에서 이전에 그 유례가 없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소련식 스탈리니즘과는 상당히 다른 그 중국식 그 사회주의가 이때 그 등수평에 의해서 이제 그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기업에게 자유롭게 그 돈을 벌 권리는 주지만 그 기업들을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그 기업에 대한 통제권은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말한 것처럼 자유롭게 그 직원들을 해고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대재앙이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평온해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외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은 자체 내에서는 사회가 그럭저럭 평온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대규모로 사람들이 죽거나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거나 오히려 이런 일들은 없죠. 이것은 뭐 그 사회주의가 통제한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통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에 대중들이 통제 범위 내에서 컨트롤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실 가장 그 핵심적인 겁니다. 대기업에서 그 대규모의 그 해고를 하지 않고 있고, 그것은 공산당의 밤주에 따라서 할 수도 없거니와 그 엄청난 적자를 국가에서 지금 뭐 다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업이 대부분의 그 주민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주는, 그러니까 국가를 대신해서 사실상 그 국영기업화되어 있는 이런 그 대기업 기업들이 그 생계비를 주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사실. 다른 나라의 시스템과는. 근데 이것이 어쨌든 여태까지는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그 검토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그 힌트를 얻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꼭 그 효율적이라고 100% 좋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선 당장은 경제의 붕괴를 막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아직까지 지금 중국 경제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막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나라도 역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국유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런 기업들은 만일에 국유화된다면 강력하게 저항을 할 거예요. 정부도 지금 국유화 방침은 없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고, 아마도 우리나라의 사정상 완전한 국유화라기보다는 이러한 대기업들의 지분을 상당 부분 정부가 인수함으로써, 이제 뭐 회사채를 다 사주고 이제 정부의 그 양적 완화로 인한 공적 기금이 들어가면은 이 회사들의 그 지분의 상당 부분은 이제 그 정부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은 국민연금이죠. 공적연금이 지금 아직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부분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 지분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죠. 이 지분에 대한 그 투표권을 행사하면은 뭐 사유주의 아니냐, 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상당히 좀 이러한 지분에 의한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세상이 변하는 것은 정부 마음대로
사람들 마음대로 변화하는 건 아니죠. 여태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공적인 연금들이 그 지분에 대한 의결권조차 행사하지 않으면서 국유화라는 느낌을 안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이미 상당 부분 더 이상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생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가고 있고, 이렇다면은 이제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국유화냐 아니냐, 사회주의냐 아니냐, 빨갱이냐 아니냐, 빨갱이냐 아니냐, 이제 이 논쟁은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국유화라는 것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렬한 구멍가게를 다 국유화시킬 필요도 없고, 그것이 국유화되지도 않죠. 하지만 국가 기관 산업인 철도, 공항, 항공, 또는 조선, 그리고 해운, 이런 것들은 국가가 개입해서 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예전에 정부에서 조금만 관여하려고 하면 왜 경영권을 침해하느냐, 시장 원리에 위배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엄청난 호황 때 엄청난 이익을 얻을 때는 국민들을 위해서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제 이러한 엄청난 대공황적 사태가 오니까 빨리 국가가 개입해서 돈을 투입해달라. 이건 정말 너무 사실 좀 뻔뻔스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기업의 그런 속성들을 나무라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국가가 개입해서라도 살려놔야 됩니다. 왜냐면은 당장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무너지고 파산이 돼버리면 이러한 어떤 국적항공사를 만드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이후에 들기 때문에 몇십 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산하는 걸 이제 막아야 되고, 그럼 일단 도산하기 위해서 일단 정부의 공적 기금이 들어갔을 때 이것을 단순히 채권 채무 관계로만 볼 수 있느냐, 상당히 복잡한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권, 그럼 이번에 들어가는 정부 자금을 그냥 빌려주는 거로만, 회사채를 인수하고 빌려주는 걸로만 한다면은 이 기업들은 또 거기다 어마어마한 이자를 어쨌든 계속 내야 돼요. 거의 절반의 지분을 사실상 국가가 소유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산의 절반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그 기업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점점 어려운,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이 점점 명확하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투입되는 대규모의 자금들은 사실상의 투자 기금으로, 사실상의 투자 개념으로 지분을 인수하는, 이미 많은 기업들은 또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차라리 주식을 사달라, 투자를 해달라, 지분을 인수해달라. 그러면서도 경영권을 보장해달라. 그게 또 모순이죠. 정부에서 대규모 돈을, 왜냐면 빌리는 형식으로 하면 나중에 다 갚아야 되니까, 또 갚기는 싫고, 투자하는 형식으로 하면 이제 지분을 줘야 되는데, 경영권을 지키고 싶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우리나라 재벌들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오너라고 불리는 오너 집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불과 1, 2% 수준이에요. 불과 1, 2%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1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사실상 개인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의 것에 가까운데, 근데 실질적으로 경영권은 불과 1, 2%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재벌 회장들이 아직도 대부분 경영권을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행도 앞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전 세계적인 국유화의 흐름 속에서, 대기업의 국유화의 흐름 속에서 상당 부분의 국가의 자금이 투입됐을 때 상당 부분의 지분을 국가가 가질 수밖에 없을 때, 그것은 사실상 국민의 것이라고 당연히 논리적인 규율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기업의 의사결정권이나 그러한 기업의 경영권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행사되어야 하는가. 지금처럼 한 개인에게만 그것도 창업자라면 뭐 정주영 씨나 뭐 이병철 씨 같은 창업자라면 내가 만든 회사니까 내가 결정한다. 이것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죠. 근데 창업자도 아니고 단지 자식이어서 그냥 물려받은 거라면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닌, 그리고 사실상 모든 사람들의 피와 땀에 결집체가 된 이러한 그 국가적인 대기업들을 한두 사람이 좌우하는 것은 이제 그 자체로도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고, 또 논리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인간의 이성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게 점점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국유화의 흐름은 사실 아직 어느 경제학자들도 얘기를 못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것을 프라우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한 프라우트는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연관된 부분들만 지금 얘기하고 있을 뿐인데요. 이처럼 국가의 주요 기관 사업은 국유화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 맞고, 또 놀랍게도 저도 이것이 정말 몇백 년 후에나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거대한 현대나 기아 자동차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말 극단적인 위기로까지 몰리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이를 점점 더 봐야겠지만은, 전체 우리 사회와 경제는 더욱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실 또 한 가지 중요한 힌트는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놀랍게도 이번 총선이 특히 한국은 공교롭게도 코로나 사태가 정점에 들었을 때 이런 총선이 치러지면서, 코로나가 정점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총선을 무난히 치러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선진사회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지만은, 그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과연 이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큰 이슈였죠. 그래서 이미 이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재난소득이라는 것이 지금 이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것은 아마도 기본소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가지, 역시 경제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인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우리 인류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전체 사회 문화적인 관점까지 포함해서 더 깊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카라.